네,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체포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서둘러서 미국과 석방 교섭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결정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문제가 불거졌고 기업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동맹으로 맺어진 한미 관계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미 관계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줄 분들 소개해 드리죠. 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 나오셨고요. 또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포스코 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It'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that took place in Georgia. We heard about it yesterday. At the same time, ICE was doing right because they were here illegally. But we do have to work something out where we bring in experts so that our people can be trained so that they can do it themselves.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But I'm going to look at it because I understand exactly what they're saying. 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뭐 이런 식의 말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죠. 석방 교섭이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을 떠날 때 세 가지 방식이 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설명대로라면은 자진 출국 형태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정부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민당국 수장, 미국 이민당국 수장이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자진 출국이 아니라 강제 추방이면 어디 설명이 맞는 건지 좀 이거는 해명이 정확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의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크리스톰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순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원론적으로 자기 부처가 하는 일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해 체포한 경우에는 네. 그 불법 추방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인 그러한 행정 절차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부처가 정당한 일을 했고 앞으로도 할 거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 일을 갖다 정당화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자진 출국 형태로 조기 귀국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제 합의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정부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제 석방 합의가 됐다는 말을 신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출입국 관리 측면에서 추방과 자진 출국은 좀 완전히 다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추방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뭐 범죄 행위라든가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미국 정부가 취한 어떤 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추방이 되면 나중에 재입국할 때 상당한 불이익과 제약이 따릅니다. 자진 출국이 됐을 경우에도 실제로 체포된 그 상황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재입국을 할 때 과연 문제가 없느냐? 지금 정부에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당국과 진짜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업인들이 소위 말해서 숙련된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가서 뭐 소위 이제 그 장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와줬고 그게 이제 비자와 맞지 않아서 체류 목적이 맞지 않아서 뭐 불법 입국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업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미국으로 갈 때 어쨌든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인들은. 예, 그 앞에 이제 말씀하신 두 분의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면 일단은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 강제 추방과 이제 자진 출국의 용어를 엄밀히 구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미국에는
그 자진 출국이라는 그러니까 셀프 디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용어는 아닌데 네. 법적 용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발룬터리 디파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론터리. 예, 미국 이민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기 전에 스스로 본인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본인 비용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주로 이제 멕시코라든지 그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 이런 데 워낙 불법 체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일일이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해서 불법성을 따져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체류 자체가 그냥 단순히 미국에서 이제 돈을 벌고 다른 어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면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들은 본인 비용으로 나가야 되지만 나가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그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사정이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셀프 디포테이션 형식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서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이번에 이 관할했던 국토안보부나 이런 데서는 굳이 그걸 막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좀 이제 구분해서 볼 게 있는 게 비자든지 이런 체류 허가 사증에 대한 관리는 미국 같은 경우 국무부지만 입국이나 이민자 관리 단속 그다음에 세관 이런 것들은 국토안보부가 합니다. 이번에 이제 와서도 급습한 데 보면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네, 맞습니다. IC라든지 DEA까지 이제 출동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사실은 이제 이 관리를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불법이다 크리미널 레코드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을 했다 하더라도 이쪽 세관 국경보호국은 반드시 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권 들어올 때 여권 한번 스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인적 사항을 갖고 있어서 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지 일을 했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불법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기록이 다 있어서 네. 사실은 자진 출국한 형태가 있어서 그 기록이 남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기록은 없어도 이쪽에선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리 근로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이 인원들이 다시 재입국할 때 이때의 문제를 아무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 체포 구금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있었죠. 나중에 보고받았다. 그리고 이민당국이 일을 했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겠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고문님께 먼저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동맹은 동맹이고 미국 내의 법 집행은 법 집행이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인민당국이 할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달리 얘기하면 이것은 이민 문제지 무슨 다른 문제하고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여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그 마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어떤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또 불만이라든가 반이민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마가들의 어떤 이런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의 어떤 전문 인력에 와서 취업하는 것이 자기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도 있고요. 이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미국 남부지방 우리 이제 자동차 공장들이 주로 이제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입지를 남부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북부에 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강성 노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남부 쪽은 자동차 노조가 활동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남부 쪽으로 갔는데 실제로 미국 자동차 노조 쪽은 한국이나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남부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을 하면서도 노조 설립 같은 걸 여러 가지 이제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표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미국 이민 당국의 이번 이제 불법 체류 단속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타겟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자기들 법 집행을 모든 국가에 대해 공정하게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외국의 미국 투자 회사의 어떤 이 고용원이라든가 노동자에 대해 갖고 이렇게 불법 체류 단속을 했다고 하는 건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해 갖고도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시범 케이스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 관계에 문제 없다라는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고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사안을 따로 보고 두 측면을 다 고려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에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정책적 방향성을 따라서 국토안보부, 아이스, 근데 그런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이번에 장기간의 예산을 거쳐서 대규모의 어떤 그런 그 체포 활동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정책 방향을 따라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 성명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자신의 주요 정치적 성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이번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막고 싶은 그런 의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대미 이 비자 문제가 불거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마가를 달래면서도 한국의 비자를 열어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한국의 뛰어난 인력들을 그냥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력들이 들어와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해가지고 네. 뭔가 길을 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측을 모두 다 고려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모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민당국이 일을 한 건데 숙련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근로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안에서의 모순된다는 느낌도 받기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급습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참 불행한 사건을 사실은 백악관이 뭐 주도했거나 기획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연방 기관들이 각자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들을 이제 지지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가장 많이 투자했던 그리고 그 동맹국인 한국이 너무 큰 피해를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내 투자 붐이 자칫하면 식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 의식 속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국의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미국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관찰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백악관의 어떤 다른 외신 기자 인터뷰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공급망 재편을 하는 노력과 그다음에 이제 반이민 강화 정책을 쓰는 그 두 정책 목표 간에 충돌이 있었던 거에서 충돌이 생길 때 어떤 거를 우선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답을 한 것이거든요. 네. 방점이나 초점은 반이민 강화에 더 먼저 있다. 법은 법대로 준수해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단속이나 이런 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간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좀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도 이제 미국에 투자하면서 요구할 건 요구해서 그리고 이건 사실은 정책적 충돌이고 모순이거든요. 현지에 공장을 진출하고 현지의 인력들이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는데 이거를 설비를 설치해주고 가르칠 그 인력들, 외국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들을 사실 드러낸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이것들을 재협상이든 뭐든 하는 과정에서 잘 부각시켜서 그들에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는 그리고 원래 미국사에서는 선의를 기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접근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참에 우리도 확실히 이거를 매듭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반이민 정책과 대미 투자에 대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지금 오영구 의원님은 반이민 정책 쪽에 둔 것 같다. 이게 이제 내년 그 중간 선거도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감안해서 반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실제 미국 안에서 이게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나요? 반이민 정책이. 그러니까 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그 마가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응답자가 그 지지하는 경우로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갑자기 그 급습을 하고 그러한 특히
특히 이제 중남미의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추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동조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특히 남북 국경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를 색출해서 추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법과 질서를 그때 다시 복원해가지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정치적 수단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두 축이 이민과 통상이라고 본다면 이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국내 정치적인 상당히 효율적인 정책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마찬가지고 1기 때 남북경 강화한다고 국경 세웠지 않습니까? 네. 장벽 세웠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 지층 결집했고 2기 때는 미국 역사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펼쳐가지고 또한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선거뿐만 아니라 2028년 대선이 올 때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해 나갈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나오더라도 이러한 그 어떤 이민 정책, 강경한 이민 정책 그 기조는 공화당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로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더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군요. 뭐 보니까 요즘에 그 새로 그 단속하는 인원도 뽑는 그런 공고도 나왔더라고요. 빚도 깎아준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반이민 정책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갖고 일관적으로 굉장히 강화된 정책이고 지지 세력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정책인 반면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갖고 생산성 강화를 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을 해 갖고 고용 창출을 하겠다. 이것도 트럼프 정부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정책 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투자 유치하고 반이민 정서 이 두 개의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원래는 무역 투자를 강화를 하게 되면 이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미 FTA 체결을 할 때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물건 교육도 있지만 인적 서비스 교육은 인적 그 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그 투자를 하면 그 투자를 담당하는 그 인력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동할 경우에 뭐 간호사라든가 혹은 특별 전문 숙련 노동자가 이제 미국에 갈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사람이 가야지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비자 문제가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한국하고 미국 양국 정부의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예정된 이제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갖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이번 사건만 해결한다 이렇게 해선 될 일이 아니고요. 네. 이것은 비자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항구적인 그런 답을 마련하지 않으면 네.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제 비자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건 이제 비자 문제. 소위 말해서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근로 활동을 해서 이게 문제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암묵적으로 그냥 다 허용됐던 거죠. 전자여행 허가제라든지 B1 단기 상용 비자를 가지고 뭐 출장 왔다 갔다 하고 뭐 사실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미국 같은 나라에 단기 출장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그러면 정식 비자를 밟아서 하는 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원래 이제 제한된 그 숫자만큼을 가지고 이제 H-1B 같은 경우 이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이제 제가 아주 2000년대 초반에 출장 다닐 때는 거의 뭐 그런 관광 비자로 가면서 제품 그 샘플도 출고해서 막 들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방문 목적과 안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엄격해졌죠. 미국의 이제 이민 문제가 이제 불법 취업이라든지 불법 체류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제 강화되는 추세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좀 그러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과거에 이미 한 15년 전쯤 됐을 겁니다. 그 저희 이제 있었던 기업이 미국에 이제 법인을 세우는데 거기는 이제 그 IT 기업이 있어갖고 규모나 이제 고용 인원이 크지 않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조지아였거든요. 조지아 주지사, 부주지사가 한국에 직접 날라와서
니네가 우리한테 투자를 얼마 해주면 아니면 고용을 얼마 하면 우리가 몇 개의 비자를 확보해서 주겠다. 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투자 규모보다는 고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별 단속 없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세팅을 하고 현지 상업 생산되고 안정화되고 철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심이 좀 낮아져서 이번 사실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지금 연방 기관이 전폭 대부분 다 동원되고 하는 수준이라서 사실은 우리 대통령실 백악관에서 고위급에서 사실 이 다뤄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라도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소 잃었어도 외양간 고쳐야죠. 계속 소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해 나간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교육 인력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은 이게 뭐 법적인 의회 뭐 입법 사항도 있고 해서 어렵더라도 임시 비자라든지 단기 교육의 특별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니면 백악관 하에서 주도해서 각 연방 정부 부처에 이번에도 보면 뭐 그 일명 뭐 국경 자르라고 하는 그 톰 호만 발언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성이지 않습니까? 그분 자체가 국경 순찰대 출신이거든요. 그 무서운 DEA 수장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더 위에서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직접 한국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사안들은 좀 완화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외교적 협상력, 이런 로비력을 좀 발휘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잘못인가요? 우리가 미리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대미 투자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미국도 선제적으로 투자하라고 했으면 비자 쿼터 확대해 주겠다. 혹은 뭐 여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뭐 출입국 가능하도록 제도를 뭐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부 간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국에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요구에 따라서 미국이 그걸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투자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고모님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미국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친절하진 않을 것 투자하는 같습니다. 입장인데 그거는 저는 좀 억울한데요? 그런데 이제 경영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그 컬처럴 디퍼런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 오해나 오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단은 법 준수가 그 최우선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성립 자체가 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안 봐줬는데 한국만 봐준다? 굉장히 차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잘했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이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선의에 기대서 이걸 접근한 면이 있다고 하면 미국의 그 어떤 비즈니스 문화라든지 지금 현실을 처한 미국의 그 사회 문화 지금 보면 뭐 시카고니 LA니 이런 데는 군대를 보내서 지금 그 뭐 사실은 불법이니 뭐 도시를 정화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흐름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알고 준비했으면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더 안타까운 문제는 사실 기업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기업명이 나왔습니다만 LG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맞는 비자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럴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했었는데 지금 대부분 다 구금돼 있고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체포돼 있는 애들 보면 대부분 다 협력업체거든요. 뭐 비행기를 몇 번 타고 가면서 기간을 줄여가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 사회의 선의에 기대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것들은 우리도 사전에 충분히 알고 그쪽 문화를 알았다면 사전에 우리도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보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네. 보완 말씀을 드리면 비자 문제는 미국 의회에 전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갖고 비자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내부적으로 좀 어렵고 반이민 정서가 팽배한 데다가 게다가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국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걸 행정부가 그걸 받아갖고 의회랑 상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전 순리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전화위복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교수님. 부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외교 당국이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2010년대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뭐 입법 비자라든지 입법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했고 H1B라는 전문직 비자도 쿼터를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 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전문직 인력이 미국 내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 있었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이 이제 그 부분을 행정부와 논의하면서 처리하기가 한계에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방 의회 의원들은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동조합이라든지 지역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고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하게 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 정부에 비해서 이민 정책에 관대하기 때문에 입법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묵인해주는 관행을 이어올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화당 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온 거예요.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과 더불어서 대미 투자를 통한 전문직 인력이 충돌하는 정책적 방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직장까지도 충분하게 급습을 해가지고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제 시작될 건가 다들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미국 내 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훌륭한 인원들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미국 행정부가 어떤 출구를 찾는 노력을 하는 거로 보이고요. 연방의회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의회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로 백악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못 풀었던 그런 난제였던 그런 과제를 이번에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한마디 좀 더 보완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미국의 이 비자 관련된 입법을 하려면 미국의 국내적인 정치 문제하고 굉장히 결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굉장히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지하고 무관하게 자기 또 재선에 또 이게 가능성하고 또 직결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이민 정서가 팽배한 지역의 출신의 의원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조지아주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교섭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걸 떠들고 돌아다니면 미국의 반이민 정서를 부추길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국 정부가 굉장히 조용하고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행정부에서는 투자하라고 그렇게 등 떠밀고 의회에서는 보수적이고 거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되게 기업들한테 현실적인 문제인 게 이게 예전부터 잠재돼 있던 폭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 가서 공장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한국의 숙련된 근로자들이 그때그때 일이 생길 때마다 자주 드나들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비 설치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게 되게 현실이었는데 비자 문제 어쨌든 해결 안 되면 앞으로 대미 투자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에도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서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내보면 우리도 이제 거꾸로 트럼프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도 지금 아직 막판 조율 중인 그 프로젝트들에 이걸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압박하도록 우리도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현지에서 있는 현지인들의 어떤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더 어땠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번에 누가 자기가 고발했다가는 어떤 지역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네. 예, 이름도 말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발언인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그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현지에서 공장 지어주고 결국은 한국 인력들 다 고용해서 돈 벌고 다 가져가잖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못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국경 자르라고 하는 그
톰 호만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국 니네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명목으로 더 싼 임금의 근로자를 데려다가 더 혹독한 조건,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결국 경쟁업체 이기려고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 집에 지붕을 수리하는데 불법 체류자를 쓰지 않은 고용하지 않은 업체랑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5군데나 돌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력들은 그런 인력이 아니다. 미국에서 지금 대체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적어도 교육을 시켜서 안정화시킬 때까지 필요한 그런 인력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면 정말 몰라서 무식한 소리 하는 그런 지역 정치인이라든지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이 미국의 국토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백악관의 그 토머만 고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 우리의 목적도 달성하고 이게 결국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도크 지어서 선박 건조해야 되는 건데 그거 인력 투입 훨씬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한국인의 숙련된 노하우를 가진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선박 건조 정말로 어렵다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이거 해결 안 되고선 과연 마스카 프로젝트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마스카 프로젝트는 지금 이게 이민 문제, 이게 비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거기 이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국내 법 규제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법 수정이라든가 개정 또는 어떤 잠정적 조치 같은 것을 취해야 될 이런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미국에 확대를 하고 강화를 한다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이게 입법의 그 어떤 입법 규제에 속한 내용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합의를 해서 합의를 조기에 도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황폐해진 조선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박을 건조하고 유지보수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설비도 증설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 내 인력들도 트레이닝하는 교육시키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이제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조선소잖아요. 네. 거기서 생산량을 늘리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 인재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가동되니까 현지에서 큰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병행해서 현지 인력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상호 간에 어떤 그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불만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이 어떤 조지아에 있는 그 공장도 현지 인력을 더 많이 고용을 할 거고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 아까 이제 그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홍보가 된다면 불만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연방의회에서도 이런 조지아주 상원이나 하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마가라고 할지라도 네.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소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연방의회에서도 지역 경제에 어떤 우리가 보탬이 되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 인재를 갖다가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홍보를 한다면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규 의원님은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나오셨으니까 제철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국 지금 현대제철 포스코도 거기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뉴스상으로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제철소도 되게 인력 투입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럼 한국에 소위 말해서 숙련된 근로자들이 미국으로 가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비자 문제가 있으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이제 현대제철이 주도해서 이제 남부에 짓기로 한 이제 미래형 전기로 이제 설비에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이제 포스코 그룹도 이제 거기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이제 운영하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중인데요. 이게 네. 이제 워낙 제철소라는 건 짓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도 그러고 이런 이제 관련된 제도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도 그러고 제철도 그러고 사실 숙련된 인원이 이제 보통은 이제 고령화되고 이제 많이 은퇴식이고 국내에서도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인력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도 뭐 어떤 미국의 이제 뭐 극우 단체였던데 뭐 그런 어떤 뭐 노조에 대한 생각이 강한 인원이 미국에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러면서 이제 딴지를 막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젊은 인력들, 그러니까 젊은 인력들 중에서도 영어 잘하고 이제 해외 체류 경험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인력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 젊은이들 영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들 같이 잘 모아서 단체로 보내서 우리가 해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 임시 아니면 뭐 단기 비자라도 이걸 내줘라. 그럼 우리가 그걸 현지화 시켜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 사실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사실 그리고 우리가 현지 투자를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젊은 층 일자리,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인데 네. 젊은 인력들도 그 수요를 좀 해결해주고 미국이 뭐 걱정하는 부분도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번 사태가 오히려 다시 우리 그 어떤 이런 불행한 사건을 재발하는 좋은 그런 보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상황을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노력. 그 소위 말해 우리가 투자하는데 우리도 좀 가져가는 게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역협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과 미국은 무역협상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문서화 작업을 이제 진행하고 이러면 이번 주 안에도 발효가 된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딱 걱정되는 게 그거죠.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관세가 역전되네요. 예, 약 10%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우린 무관세였는데 갑자기 역전된다니까 우리는 무관세인데 적응이 안 됩니다. 예, 무관세인데 상호관세 부과를 해갖고 25% 관세를 우리한테 적용받게 되고 일본은 이번에 이제 미국이랑 합의를 하면서 15%로 이제 내리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일 간의 자동차 관세가 10%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큰일이네요. 예, 굉장히 큰 일이죠. 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 간에 그동안에 이제 그 무역 협상을 하면서 이제 투자 분야에 대한 그 양국 간의 이견이 이제 굉장히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3,500억 불의 어떤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그 조성 조건과 나중에 이제 수익의 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입장 차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양국 간에 구두 합의를 7월 말에 했으면서도 네. 문서화 작업을 못 하고 정상회담을 거치면서도 대발표를 못 하게 된 이제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 왜 그럼 최종 서명 안 하지? 뭔가 문제가 있나라는 이제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고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대미 투자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한미 간의 이견이 컸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식의 모델을 따라서 3,500억 달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선에 1,500억 달러 직접 투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2,0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범용 투자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구성력 없는 MOU 그 중에서도 투자 대출 보증 중에서 대출 보증 쪽으로 이제 그 많이 할당을 해서 필요시 기업이 원한다면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보증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본다면 좀 그 외교적 공간을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은 거죠. 뭐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자금을 대면 그 자금을 써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그 함께 나누고 만약에 그 자금을 철회한다면 90%는 미국이 갖고 10%만 돌려주겠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약탈이죠. 이런 네. 걸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조율될까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를 볼모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상황이 녹록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했냐? 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그 자금을 이제 투입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약을 별도로 맺어서 이번에 최종 합의까지. 예.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랑 지금 관세 협상을 비슷한 유사한 구조로 지금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비슷한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세부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사항에 대한 우리 입장이나 이견이 좀 있어서 이거를 문서로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늦어져 온 건데 우리가 이제 일본을 계속 미국이 이제 일본과 한국을 유사한 경제 구조로 보고 동일한 이제 조건으로 만드는 그런 뭐 사실 러트니 상무장관과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사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서 네. 일본을 우리도 이제 참조해 가면서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있고 아니면 이제 따라가는데 그 일명 뭐 부메랑 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그 기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다시 이제 관세를 되돌리겠다. 뭐 그 협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도 이제 뭐 되돌리겠다 하는 거고 이제 일본 측이 사실 이게 너무 불리하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지정하고 투자 배분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본 측 인사가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비토권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이 안 되는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걸 요구하고 있을 것인데, 일본이 먼저 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고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불리한 요건이지만, 우리는 이제 일본한테 없는 지금 조선업이라든지 반도체 협력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뭐 경제 규모는 일본보다 작으니까 일본이 하고 있는 저런 형식보다는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형식으로 우리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줄타기를 하면서 정말 묘수를 짜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건이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먼저 미국한테 이제 굴복을 한 형태입니다. 그 일본이 지금 이번에 이제 관세 무역 합의를 하나를 하고 별도로 투자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건 대외 공개는 하지 않았고, 네. 그러나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알려진 것보다는 조금 일본한테 좀 유리하게 조금 수정은 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굴욕 협상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볼 땐 균형을 좀 잃고 일본한테 불리한 협상의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만약에 합의가 되면 우리도 이제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투자 조건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미국은 그야말로 미국의 조건대로 투자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아까 이제 부메랑 조항이라고 했지만 또 통상 용어에서는 그 스냅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시 이제 관세를 원상복귀시키겠다. 굉장히 그 이제 큰 협박이죠, 사실은. 그런 협박을 가지고 근데 관세 원상복귀 안 시키려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동의하라. 뭐 이런 이제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는 미국 행정부가 이제 예를 들면 안보와 관련된 기업들, 뭐 인텔이 대표적이었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인텔은 현실화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름도 거론이 됐다가 지금은 위야무야 흐지부지 됐는데 최근에 스카페센트 재무지부 장관이 조선업 지분 인수를 고려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얘기는 소위 말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가능한 겁니까? 뭐 미국 측의 그 어떤 주장이라 보고 있고요. 뭐 네. 우리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베스트 재무장관이 그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의향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잘 방어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측에서도 이제 그 전략 산업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먼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중을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국내적으로 이제 그 해결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거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 아니겠습니까? 해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미국 정부의 지분 요구를 하는 것은 그건 절대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미국 정부가 관심이 있다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잘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 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이제 구제금융을 대줬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지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해외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미국이 투자 지분도 없는데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요구입니다. 자본주의의 상징 미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반도체 관세도 아직 뭔가 가타부타 결정이 안 나서 결론 이거는 트럼프 행정도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오성조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그 이어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사실은 앞서 지분을 갖겠다든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애매한 영역으로 두는 것들에, 그러니까 이건 뭐 행정 강요들도 그렇고 그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이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수익 창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까 인텔에 대한 지분 인수라든지 조선업 이런 것들 보면 결국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네. 적어도 이제 그런 시설은 미국 내에 있는 시설이어야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뭐 여러 해외 사업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갖겠다는 뭐 미국이 무슨 뭐 주식회사 뭐 여러 개 재벌 그룹 운영하듯이 할 생각은 없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 부분을 계속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제 계속 리스크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한다고 할 때 그러면 해소되는 것이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최애국 대우였거든요. 최애국 대우 MFN 대우라는 것은 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네네.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이 없다, 뭐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 이런 거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행보를 보면 심지어는 예를 들어 마가가 이제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데 마가의 이해관계하고 다른 행동들 막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지만 뭐 이스라엘에 뭐 돕기 위해서 이란의 핵시설 폭격하고 무슨 중국 유학생들 뭐 받아들이 이건 마가가 싫어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도 막 손바닥 듯이 하는 그런 뭐 약간 전략적 의도가 있겠죠. 혼란도 주고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하는 그런 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리스크로 이제 갖고 가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명시화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관세 부분을 특정 공장 단위로 할지 무슨 품목 단위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조가 계속 또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타이트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기업으로서 정부로서는 좀 피곤한 일이긴 한데 좀 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조직적으로 이제 기업에서도 그런 부서나 대응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 리스크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올 하반기에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죠.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양 정상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군요. 한국에서 말이죠. 가능성은 좀 봐야죠. 한국에서 만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여차 경주 오셨을 때 그 전후로 해가지고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로 가실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부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굉장히 지지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걸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미중 간의 그 관계에서 관리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굳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이유를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두 정상이 경주에서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만약에 미중 정상이 만난다면 에이펙 정상회의 자체에 상당히 격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에이펙은 원래 주최국이 각 그 회원국 정상들이 오면 서로 이제 다양한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두 분이 시진핑 주석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오게 되면 어차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오게 되면 그 양국 정상회담을 뭐 일단 이렇게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을 하게 되면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까 이제 우리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 그리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 간에 지금 이제 무역 협상이 이제 두 차례나 지금 이제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예가 두 번째 유예된 데드라인이 뭔가 11월 초입니다. 그게 이제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보다 한 일주일 전쯤 됩니다. 그 데드라인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국 간의 어떤 이 현안으로 남아있는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는 이 무역 합의를 혹시 타결 같은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계기 같은 것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볼 때 에이펙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하다. 다만 장소가 꼭 경주일 필요는 없다. 뭐 그 시기에 어디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경주였으면 뭐 그랬으면 더 좋겠다라는 좋겠죠. 생각도 예, 네, 예. 드는군요. 자, 자국민 300명이 한꺼번에 체포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범죄자 체포하는 것처럼 쇠사슬로 묶인 모습 보신 분들 아마 충격받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민 당국이 그들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숙련 근로자들이 일을 가르치는 것은 또 해야 한다라고 하는군요. 냉정하게 대처하자. 뭐 말은 쉽지만 상처받은 국민 마음 보듬지 못하는 정치 외교가 부질없다는 생각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